28쪽. 다시. 지금 요 지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잘 했다면, 정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요 지문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다 오답률이 높아. 아까 1번 얘기했었죠? 58%, 2번은 65%, 3번은 62%, 그 다음에 4번은 65%. 그래서 아마 요 지문에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헤맸고 고민한 흔적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살펴보는데 사실 1문단에서 뭐 특별한 거 없죠. 1문단에서는 혈액과 관련해서 혈액 응고 현상을 얘기를 한 거지. 1문단에서. 그리고 이 혈액 응고는 어디에서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혈병과 혈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러고 난 다음이야.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뭘 설명할지를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그럴 때야 이 문단도 친절해. 이 문단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이 문단도 친절한데 딱 어디까지만 친절하면 첫 번째 문장만 친절해. 첫 번째 문장 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데, 그러니까 1문단 끝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거야? 혈액 응고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야 3문단을 보시면 마지막 줄이야. 3문단의 마지막 줄.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3문단까지가 혈액 응고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시해 준 거죠. 그리고 4문단의 첫 번째 줄이야. 4문단 첫 번째 줄 끝을 보시면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그래서 이 글은 크게 3문단까지와 4, 5문단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그럴 때 지금 뭐 3문단까지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해결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처리해 줘도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볼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문단이야. 이 지문에서 관건은 2문단입니다. 그 2문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4개의 문제 중에서 4문제를 모두 맞힐 수 있게 되는 거고, 2문단의 처리가 미흡했다면 2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요 2문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문제가 3번과 4번이에요. 사실 3번과 4번 중에서 하나라도 맞췄다면 2문제 모두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2문단 봅니다. 첫 번째 문장만 친절하다고 했어. 왜냐면 봐봐. 지금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비타민 K가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런데 여태까지 설명 대상을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한 적이 없어. 지금 요 부분은 여러분들의 문해력입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끝이야.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병아리의 경우 물결 표시.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 비타민 K와 관련이 있어야겠지?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봐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래. 그럴 때야.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당연하지? 왜 당연해? 사료에서 지방을 뺐으니까 당연히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은 결핍될 거 아니야. 그런데 쭉 읽어보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대. 그럼 얘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혈액 응고가 잘 안 됐다는 얘기지. 야, 봐봐. 이게 얼마나 치사해.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뭘 보였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도움을 준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빠진 무언가 때문에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대. 지금 첫 번째 문장 뒤집은 거잖아. 표현 바꿔서. 맞아? 야,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아니 그냥 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혈액응고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고, 얘가 있으면 혈액응고가 잘 된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쓸데없이 두 개의 문장으로 처리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백미입니다. 읽어볼게. 혈액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반응에 의해, 거기다 물개 표시해주세요. 연쇄반응. 그럼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인강 순서로 이제 정보가 진행이 될 거야. 그거 확인합니다. 다시,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반응이래. 확인합니다. 그럴 때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문단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정보가 처리가 돼야 돼? 지금 이 문단은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거기에서 연쇄반응이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할 때 비타민 K를 중심으로 그 연쇄반응이 처리가 돼야 돼. 맞지? 봅니다. 우선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우선이니까 이게 첫 번째가 되겠네.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거기다 동그라미 1. 지금 확인합니다. 순서 1번.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동그라미 2.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뀐 거야. 활성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2번하고 3번은 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이야.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거기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동그라미 4. 그럴 때 우리가 연결하면서 보기로 했고, 지금 이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 혈액 응고에 대한 설명.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읽었을 때 어디에서 좀 반응했어야 되는 거냐면 피브린에서 반응해야 돼. 왜? 1문단 봅니다. 1문단 피브린 찾아봐. 1문단에서 피브린 어디 있어? 피브린 네 번째 줄에 섬유소 그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브린은 혈액 응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상인 거잖아. 맞아? 됐어? 계속. 그런데 지금 여기 요 피브린이 직접적으로 혈액 응고와 관련된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의 설명 중에서 비타민 K가 등장했어, 안 했어? 등장 안 했어. 그래서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가 나오죠. 거기다 물개 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단은 비타민 K 중심으로 정보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높아져야 돼.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이 비타민 K가 여기의 과정 중에서 어디에 관여하는지가, 어디에 도움을 주는지가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볼게요.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거기다 밑줄. 새로운 정보죠.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지금 활성화에 관여한대. 그러니까 여기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번에 해당하는 거죠. 맞아? 계속 봅니다.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에다 네모.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물개 표시. 지금 앞에서 그냥 얘네들이 활성화된 이후가 지금 1번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활성화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래?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래. 그럼 봐봐.
그러면 1번하고 칼슘 결합하고 1번하고 칼슘 결합하고 어떤 게 빨라야 돼? 그렇지. 칼슘 결합이 빨라야 되는 거지. 얘가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이야.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거기다 붙게 표시. 지금 칼슘 결합을 하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된대?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카르복실화 다음에 칼슘 결합을 하는 거고 칼슘 결합이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순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요 비타민 K는 활성화에 관여한다는 하는데 정확하게 활성화에 어디에 관여하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야. 맞지? 계속 봅니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걔가 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대요. 아, 그래.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돼?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단계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계속 이처럼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그럼 이처럼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뭐 해야 되지? 이 다음에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야지. 이처럼 나왔으니까 이처럼. 거기다 물개 표시.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봐봐.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비타민 K는 활성화와 관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 중에서 얘가 어디에 관여하는 거야? 카르복실화에 관여한다는 얘기지. 맞아? 이제 생각해봐. 야, 너네 그동안에 과학하고 기술 지문에서 순서를 이따위로 설명해 준 적 있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어? 설명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왔잖아. 맞지? 설명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런데 실제 순서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어떻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야? 비타민 K는 원래 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글은 이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과학 교과서에 실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금 이 지문처럼 설명하면 애들 못 알아먹지. 교과서인데 쉽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비타민 K는 카르복실화에 관여하는데 카르복실화는 이런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응고 인자들이 칼슘과 결합하여 활성화가 된 다음에 2, 3, 4 이렇게 해서 피부린을 형성하고 얘가 1문단이야. 1문단에 다시 뭐가 나와? 이 피부린이 뭐랑 합성돼야 돼? 뭐랑 뭉쳐야 돼? 혈소판 마개와 뭉쳐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응고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이제 응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기 위한 거니까 이 순서를 틀어버렸다고. 여태까지 평가에서 순서를 이렇게 뒤집은 적이 없어. 얘가 지금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문단에 따르면 얘가 제일 어디에 있어? 끝에 있지. 그래서 이 문단에 대한 처리가 이 지문에서 이제 중요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봐봐. 지금 이 글은 글의 구조를 다 보여준다고 했는데 구조가 또한 기가 막히거든. 3문단 봅니다. 지금 이제 3문단이야. 이거 순서 처리했어. 3문단을 보시면 3문단에서 비타민 K를 K1과 K2로 나눴죠. 맞아? 그러니까 K1과 K2로 나눴으니 어떻게 돼야 돼? 또다시 K1과 K2의 공통점과 차이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다만 이 문단은 비타민 K에 대한 설명이니 K1과 K2에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단 일종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K1과 K2의 공통점이지. 맞아? 그러고 난 다음이야. 그럼 4문단 생각해봐. 4문단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문단도 비타민 K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5문단이야. 그리고 5문단 첫 번째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비타민 K1과 K2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데 유도하지만, 그래서 지금 4문단이 그리고 2문단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이 4번인 거라고. 기역과 니은 모두, 즉 비타민 K는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 즉 카르복실화에 관여한다는 거. 3번하고 4번 똑같은 거야. 4번 봅니다. 지금 4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어야 하는 선택지는, 보기는 바로 가에 해당하는 설명과 다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지금 그 선택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돼. 왜? 그것이 지금 요 이문단에서 파악한 핵심 정보와 관련되는 거거든. 가를 봅니다. 보기에서 가.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대. 그럼 카르복실화부터가 안 될 테니까 그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야, 다를 보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부터는 작용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맞지? 여기부터 활성화부터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이 걔네들이 이제 되는 걸 말하는 거. 그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4번 문제를 풀 때는 가하고 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이 글에서의 핵심을 제대로 읽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둘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맞췄다? 그럼 뭔가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경제지문이야. 경제지문은 좀 달라. 경제지문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 주어진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데 있었고, 여기에서는 연결을 잘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장의 의미를,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문장의 의미를 좀 따져봤어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문장의 흐름, 이 문맥적인 모습은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풀었던 기출문제 중에 디지털세 생각나? 법인세? 그거 한번 펴볼까요? 디지털세랑 법인세. 몇 쪽일까요? 최근이었는데 우리가 23학년도 보니까 22학년도 느낌인데? 맞다. 굿. 77쪽입니다. 77쪽. 그러니까 지금 그래. 민송이랑 문강희는 올라가면 한번 요 지문을 확인해 주세요. 얘가 언제적 지문이냐면 21학년도 6평이야. 지금 21학년도 6평의 똑같은 경제 지문이에요. 21학년도 6평의 경제 지문인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1문단, 2문단, 3문단입니다. 3문단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 디지털세와 관련돼서 법인세를 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상황이 나왔어. 그럼 문제 상황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법인세를 회피해서 거기서 이제 해결책으로서 뭘 제시한 거냐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3문단을 보면 그 디지털세에 대한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뒤집었거든. 맞아? 거기 그러나로 뒤집었어. 우리 민송이랑 문강이 꼭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지금 그거와 유사한 게 요 29쪽에 있는 경제지문이야.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4문단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1문단부터 우리 29쪽의 1문단이야.
29쪽의 1문단. 여기는 1문단 한번 쭉 읽어볼게. 여러분들이 1문단을 읽으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 1문단이야.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고. 지금 경제학에서 첫 번째 줄 끝이네.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하겠대. 그래서 이 글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글이겠네. 두 번째 줄이야. 그래서 거기다 네모칩니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 그래,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것. 이거 잘 봐야겠네. 다시 사건 후의 결과와 그럼 사건 전의 결과냐? 그거 아니잖아.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야. 그런데 네 번째 줄입니다.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 거기다 물결 표시. 시행 집단의 결과와 그 다음 줄이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지금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뭐랑 뭐가 필요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필요하대.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두 집단? 뭐랑 뭐? 그렇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가령에다 세모 쳐주시고. 이제 구체적 상황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연결해야죠.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 거기 사건이 없었다면 거기다 물결 표시. 그 사건의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이라는 뜻인 거야. 계속 이를 위해 거기다 물결 표시. 이를 위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이거죠? 이가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 이가 지시하는 내용. 그렇지.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에 구성하는 것.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것. 즉 따라서에 있는 이 작업이죠. 이 작업.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구성하는 것. 계속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에다가 네모.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서 설명하는 거,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두 집단, 뭐랑 뭐? 비교랑 시행 집단을 구성하는 것. 이상적이다. 그러나의 세모.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실험적 방법의 한계죠. 문제지.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그렇지. 해결이 나와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이문단의 이중차분법이죠. 그러면 지금 이문단의 이중차분법과 1문단 끝에서 언급된 실험적 방법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문단을 통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럴 때 지금 이문단에 추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이네. 평행 추세 가정이 추가가 됐다. 그럼 그거 확인해 줘야지.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이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돼서 좀 더 수월하게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3문단은 그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얘기지. 특별한 거 없어. 됐어? 그 다음에 4문단이야. 그래서 4문단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왜냐? 다시 지금 이중차분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그래, 평행추세 가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것이 충족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했고 그것의 사례도 제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4문단의 첫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 충족되지 않았을 때지.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족되어야 이중차분법을 쓸 수 있는데 충족되지 않은 경우래. 그럼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찾아. 지금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디에 나와요? 그렇지. 오문단에 나오죠. 오문단에 나오는 거야. 다시. 지금 요 4문단에서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충족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5문단에 했어요. 그래서 4문단의 끝부분이 주의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4문단의 끝부분이 몇 번 문제지? 3번 문제. 3번 문제의 답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로 여러분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 구간을 볼게. 그리고 그 4문단의 구간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세 그 지문에서의 아까 3문단이었나? 그거랑 좀 유사한 느낌이야. 봅니다. 아까 뒤집었다고 얘기를 했어. 4문단 볼게요. 4문단 첫 번째 줄이야.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래, 거기까지는 문제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줄, 예컨대. 그럼 예컨대인 거니까 지금 그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사례인 거지. 그럼 결국엔 사례인이 어때야 돼? 똑같은 거죠. 맞아? 그래서 기억 다음이야. 기억 다음에 읽어볼게.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충족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렇다고 거기다 그렇다고 해서 물결 표시. 그 문장 잘 읽어봅니다.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면 뭐가 된다는 얘기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앞에서 뭐 얘기했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 다음이야.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을, 거기다 물결 표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 그럼 결국 동일한 집단이죠. 다시. 사건 이전의 시행 집단을 뭐로 설정한대?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대. 결국 동일한 집단인데 뭐만 다른 거야? 사건의 전후만, 시간만 다른 거죠. 계속 봅니다. 설정하는 것이, 거기다 물결 표시.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래. 그럼 해결책 아닌 거잖아.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 해결책이 숨어 있었던 거지. 지금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일한 집단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중요해. 예컨대. 거기 예컨대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별표합니다. 예컨대. 그러면 또 얘가 나왔으니까 방금 읽은 그 문장과 같음으로써 연결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 문장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읽어볼게요. 고영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그래,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 요 예컨대였으니까 사례인 거야. 변화라면, 봐봐.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거기다 물결 표시. 지금 앞에서 그거 얘기했죠?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면 아까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변화 발생, 거기 동시성에다가 물결 표시. 지금 예컨대 앞에서 동시적인 게 있냐?
없지. 거기에서는 시간을 달리했단 말이야. 동시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얘랑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 동시성이 그 다음에 쭉 물결시합니다. 이 가정의 충족에서 중요할 수 있대. 표현 뒤집었죠. 앞에서는 지금 시간이 달랐잖아. 시간을 다르게 하면 충족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 지금 동시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동시성과 관련해서는 충족할 수 있다 얘기가 바꾼 거 아니야. 맞아? 3번에 4번 선택지 봅니다. 아, 3번에 4번 선택지. 3번에 4번 선택지를 보기 전에 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바로 최저임금에 따른 현상이죠. 맞아? 최저임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구체적 사례가 나왔어. 그럼 구체적 사례는 자꾸 본문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였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적 방법과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을 설명을 했잖아. 그런데 두 대상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지금 그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그러니까 이 보기를 볼 때 뭐가 돼야 돼? 어떤 게 사건이고 그 사건을 기준으로 시행 집단은 뭐고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뭔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피주를 보면 피주에서 저임금 식당에서 최저임금 올렸죠. 그런데 고임금 식당은 이미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어땠어? 그래, 더 높았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사건일 수 있냐 없냐? 그렇지, 사건일 수가 없어. 왜? 변화가 없잖아. 이미 그 전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그러니까 그건 사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보기에서의 시행 집단은 피주의 저임금 식당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 선택지 봅니다. 비교 집단을 Q주로 했을 때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5문단을 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그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지? 한번 볼까? 5문단 봅니다. 5문단. 그냥 30쪽을 보면 되겠네. 30쪽을 보면 첫 번째 줄이야. 제일 윗줄.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 그럼 이거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표현을 또한 뒤집어. 세 번째 줄 끝을 볼게요.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대. 야, 이거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 아니냐?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평행 추세 가정과 관련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여러 집단의 결과를 보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적 유사성이죠. 근데 이 통계적 유사성이 이미 4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럴 때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비교 집단은 어떻게 해서 구성해야 한다 혹은 구성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냐 없냐. 단순하게 평행 추세 가정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충족시키는 요소로서 얘기한 것밖에 없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번 선택지를 볼 때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그럼 이 구간에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다는 거야. 지금 비교 집단에 대한 제한을 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주면 된다고. 그와 같은 게 4번 선택지죠. 비교 집단을 변화를 줬어. 그리고 4번 선택지 두 번째 줄 봅니다.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의 변화로 뭐 한다는 거야? 변화로 비교 집단을 바꾼다는 얘기지.
맞아? 그런데 이거는 동시적인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사문단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했다? 동시성이 중요했는데 그냥 여기서 동시성을 갖고 오면 안 돼. 연결해주는 고리가 필요하거든. 그 고리가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의 효과가 바로 뭐와 관련돼? 고용과 관련되는 거죠. 맞지? 이 사건 때문에 고용률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야 확인해볼까? 사문단입니다. 사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예컨대 찾았어?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지금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동시성을 댈 수가 있는 거지. 얘는 고용에 따른 경기가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시적인 것이 더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 4번에서 이렇게 동시적이지 않은 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4번 선택지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3번의 오답률이 62%예요. 1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 이제 실험적 방법에서도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값, 요거를 이제 비교 대조한다고 했던 거니까 1번 됐어. 2번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의 이제 사고력을, 정말 얘는 지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돼. 볼게요. 지금 기억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억.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이 지금 기억 자체의 문장도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아.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요 시행 집단에서 뭐가 더 크다는 거야? 실업률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지금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시행 집단에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먼저 기억부터 처리합니다. 지금 기억과 관련돼서 시행 집단,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시행 집단에 뭐가 더 많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시행 집단에서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기억 앞부분을 봅니다. 뭘 보려고 해? 고용 증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고용 증가 효과에다가 네모치고 별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고용 증가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반대되는 거지. 맞아? 이제 2번을 봅니다. 2번.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거기다 물결 표시, 고용률 증가야. 지금 기억에서 뭘 설명했냐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 요 네모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고용률 증가를 얘기해. 그러면 고용률 증가는 어디가 더 크겠어? 여기 봐봐. 지금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에서 본문에서 얘기했던 건 일자리가 얘가 더 많이 줄어든대.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고용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어디에서 더 많이 고용될 수 있겠어? 이렇게 돼야죠. 고용률 증가잖아. 얘는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고용률 증가가 일어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 봐봐. 지금 이거는 뭔가 본문에서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잖아. 뭔가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상황을 뒤집은 것뿐이야. 그래서 A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 뒤집으면 돼. 지금 본문에서는 일자리 줄어드는 거 얘기했고, 보기에서는 그거를 뒤집어서 고용률 증가, 여기서 더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고용률 증가율을 따져보면 얘가 당연히 높겠지. 이거라고. 이게 다야. 그 다음이야. 그러므로야. 봐봐. 지금 첫 번째 빈칸은 딱 뭐만 견주었어? 요것만 지금 비교해서 이 표현만 뒤집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봐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보기 밑에 두 번째 줄. 증가 효과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증가 효과. 그러면 이거 뭐 보는 거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건 어떻게 했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 시행집단, 이거 봐. 시행집단의 결과에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빼는 거죠. 지금 이 효과에 대한 판단하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비교 대조한 거는 단순하게 얘와 얘를 비교 대조한 건데 지금은 두 번째 빈칸은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값을 지금 확인해 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뭐였냐면 봐봐. 여기는 애초에 고용 증가율이 높지. 여기는 낮아. 그럼 여기서 뺐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프로그램이 없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뺐을 때 그 결과값은 뭐가 되냐? 음수값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면 뺐을 때 음수값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더 크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기억을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평행 추세, 얘는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걸 하나 제시해 줬어. 그냥 A라고 칭할게. 지금 거기에서는 얘는 평행 추세가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평행 추세가 되는 거야. 그러면 평행 추세가 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 사건이 없을 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같은 거지. 그게 평행 추세 과정이잖아.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얘 프로그램 생각 안 했어. 그럼 얘도 프로그램 생각 안 해야지. 그럴 때 어떻게 했어? 얘에서 얘를 빼면 얘의 값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0이 되는 거죠. 맞아? 프로그램이 없을 때 지금 그냥 단순하게 평행추세 가정으로만 본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뭘 더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치면, 프로그램 추가해서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치면 어떤 값이 더 커? 당연히 여기 값이 큰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졸라기 어려운 문제야. 여태까지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냐? 없었어. 지금 보통 추론이 본문에서 무언과 관련해서 좀 추론했는데 얘는 그냥 이 상황을 놓고선 이렇게 저렇게 더군다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두 개만 비교했던 건데 지금 마지막에 거기 그러므로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했을 때 효과. 그럼 당연히 프로그램 더하면 시행 집단에서 어떤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언어적 센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태인 거니까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평행 추세 가정이 안 되고 얘는 평행 추세 가정이 되고 하니까 당연히 얘의 값이 더 작고. 됐어요? 그럴 때 테스트는 하나만 바꾼 거야. 테스트는 가만 바꾼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시행 집단이잖아.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낸 거는 비교 집단으로 냈어요. 그러니 가에 들어간 것은 높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 이하의 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문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설명했던 과정하고 똑같고. 됐죠? 원래는 지문을 하나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서 그냥 문제만 좀 배부를 하고, 금요일에 요 시험지 갖고 오셔야 돼요. 금요일에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이제 옆에도 전달해 주세요. 뒤에 주시고. 우선 정답도 드릴게요. 우선 어떤 지문이냐면, 오늘 수업 중에 풀려고 했던 게 그 정보 처리. 아까 지난 시간에는 사회 지문을 봐서 오늘은 이제 기술 지문, 과학 지문을 좀 보려고 했어요. 5쪽입니다. 5쪽 14번에서 17번 지문 있죠? 글의 흐름은 지금 우리 6평, 작년 6평이 글의 흐름은 더 어려워.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은 거야. 여기에서 지금 요 지문에서는 그냥 정보량이 좀 많아요. 요 14번, 17번 지문은 정보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 다시 우리 앞에서는 뭐였어? 본문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는 흐름은 단순해. 그동안에 봤던 구조 그대로야. 그런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선택지를 볼 때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풀려고 했고, 나머지 것들은 아마 이번에 풀었던 것과 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지문들로 구성을 하려고 했으니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이제 금요일에 문학에서 뭘 풀 거냐면 28번부터 34번까지 즉 고전시가 지문과 현대소설 지문을 풀어볼 거야. 28번부터 34번까지. 그러니까 요 두 지문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는 28번부터 34번 두 개 지문을 풀어볼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